벌써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10월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 많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연휴 지나고 나서 뵈니까 또 월요일이 오랜만이라서 두 분 오랜만에 모시는 것 같습니다. 전략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시장에서 장 출발할 때부터 이슈됐던 거예요. 삼성전기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오늘 삼성전기의 주가보다도 다른 전고체 배터리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슈 속에서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기가 그래도 MLCC라는 본업에 전고체 배터리라는 신무기까지 더해서 재평가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나머지 관련주에 대한 시각도 궁금합니다. 자, 먼저 저희 박근영 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삼성전기 뭔가 엄청난 신무기 하나 들고 온 것 같거든요. 이제 주가가 재평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뭐 전고체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네. MLCC도 이제 삼성전기가 움직이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데요. 삼성전기의 전고체는 일단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초소형 전고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2차 전지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조금 별개로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기가 개발한 뭐 전고체 배터리가 일단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는 작은 사이즈로 뭐 동일 수준의 에너지 밀도를 구현하는 것으로 충분히 알려져 있어서 아마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용으로 뭐 향후에 예를 들어서 뭐 워치가 됐건 어떤 부분이 됐건 그런 쪽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니까 2차 전지와는 조금 별개로 그러니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기가 좀 주가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MLCC까지도 움직였고 그 외에도 2차 전지 전고체 관련주로서 뭐 대주전자재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다음에 한농화성, 원준 이런 종목들까지 움직이는데 사실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으로 본다면 전고체 가운데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오히려 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가 우세할 전망 속에 있는 상황에서 이 관련된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국내외 황화 리튬과 고체 전해질 생산 기업들의 선행 연구 개발이 한창 중에 있는데 상당히 좀 가시적인 연구 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핵심 경쟁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전해질 뭐 이렇게 고체 전해질 파트너사인 에코프로 BM과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와 같은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 중으로 확인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잠정 고객사의 전고체 전지 양산 로드맵에 맞춰서 황화, 리튬 관련된 단계별 대규모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는 황화 물계가 우세하기 때문에 삼성 SDI가 아마 27년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SK온이 29년도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이 30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단계별로 한 24년에서 25년 사이에 첫 성과물이 아마 나올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정밀화학군의 안정적인 이익 기반을 바탕으로 또 중장기적인 황화 리튬 쪽의 신제품 관련된 영업실적 창출이 기업 가치를 좀 더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황화 리튬의 생산 캐파는 올해 기준 370톤 정도인데요. 27년에는 추정이 800톤 정도까지 올라가고 30년에서 35년까지는 추정치 2만 톤까지 아마 캐파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장기 매출액 추정은 2030년도에 975억 원에서 2033년도에는 3,600억 그리고 2035년도에는 1조 1,000억까지 어떤 외형 성장이라든지 신규 사업에 대한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삼성전기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 외에 정말 실질적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좀 더 탐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 또 황화 리튬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가 많고 10% 가까이 오르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이쪽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삼성전기의 이 전고체 배터리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랑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하창원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이 이슈를 안고 그래도 좀 더 갈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뭐 앞서 짚어주셨지만 다른 관련주도 많이 올라가는 가운데 이쪽이 오히려 오늘은 뉴스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기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 이슈가 아니라고 한다면 좀 최근에 밴드 중에서도 좀 하단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일 좀 많이 못 올라간 이유는 일단 이 종목은 덩어리가 좀 크죠. 네. 덩치가 좀 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우하향을 하고 있다 보니 주가의 급등이 나오면 당연히 횡보 구간에서의 물량이 좀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이슈가 덜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고체 쪽에서 이수 스페셜티나 한농화성이 좀 급등이 나오는 거는 앞에서 이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오늘 또 뉴스도 나왔어요. 1조 네. 또 들어가느냐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전고체에 대한 관심도가 전기차 화재로부터 좀 이슈가 됐었고 상당 부분 랠리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우하향하고 있는 쪽보다는 그리고 덩치가 더 큰 쪽보다는 좀 주가가 가볍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있어서 탄력도가 꽤 있었던 그런 쪽이 더 당연히 강하게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투자가 나왔고 주가가 상당 부분 좀 연속성 있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먼저 쏠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지금 펀드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과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쪽이 더 단기적으로 같은 돈을 넣었을 때 수익성이 당연히 가벼운 쪽이 더 높다 보니 그쪽으로 수급이 쏠렸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 삼성전기는 어느 정도 이제 3% 정도 어떻게 보면 뉴스에 비해서 아쉬운 상승률일 수도 있는데 수급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 오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앞서 박근영 부장님께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하차원 본부장님께서는 이 중에서 어떤 거 보세요? 저는 뭐 이제 이 뭐 한농화성이나 네. 뭐 저도 이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것 쪽을 보는 게 왜냐면 테마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상승폭이 가장 큰 쪽을 보시는 게 맞는데 네. 항상 한농화성 아니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대장 같은 대장 역할을 네. 주고받고 하거든요. 요번에는 한농화성이 먼저 했으니 다음번에 아마 이수 스페셜이 먼저 시동을 좀 걸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네.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수급적인 쏠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결국엔 대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선택을 하신다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로 그냥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화성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어떻게 보면 주거니 받거니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슈 한번 체크해 봤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반도체 쪽입니다. 25일에 이제 드디어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오는데 일단 그걸 앞두고 이제 우리 반도체 관련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오늘 IT 투톱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0.63% 정도 밀려요. 63,000원 아래에 있다라는 게 좀 아쉽죠. 그리고 시세 연속성이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오늘 3%대 강세 보여주면서 확실히 이 IT 투톱도 SK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나머지 장비 쪽도 HBM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될까요? 박근영 부장님, SK하이닉스를 확실히 이제는 좀 IT 투톱 안에서도 봐야 되는 부분일까요? 왜 엇갈리나요? 네, 뭐 반도체 관련된 모건 스탠리 자료가 최근에 나오면서 역시 모건 스탠리는 겨울 드립을 계속 치고 네. 있죠. 네, 다소 좀 과하다는 반박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른 데에서 도이치방크도 마찬가지고 국내 리포트들도 지금은 뭐 반도체 관련된 모건 스탠리 자료가 다소 좀 과하다라는 이야기했고 어떻게 보면 이해력이 좀 부족한 리포트가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다소 좀 과격한 리포트로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뭐 모건 스탠리의 그런 리포트가 나오던 뒤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조금은 좋지 못한 흐름들이 역시 나타났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 또 하이닉스는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는 반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연휴 때 봐서 마찬가지지만 지난주에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급락했을 때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전혀 빠지질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리포트가 맞다고 한다면 일본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만 유독 조금 빠진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뭐 명확한 원인일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수급적인 취약성이 한국 시장에서 좀 더 취약한 부분들이 좀 드러난 부분이 민낯이 아닌가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사고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는 점은 이제 반도체 전체를 판다기보다는 조금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인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팔려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공이 같이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두 군데 더군다나 지금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을 하이닉스보다 좀 더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뒤처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HBM에 문제가 있다면 하이닉스를 팔아야지 삼성전자를 팔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연초부터 삼성전자를 더 많이 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좀 시장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이 반도체를 뭐 목적으로 판다기보다는 조금 한국 시장의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이냐 이런 생각들이 좀 해보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시장에서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빠지지 않은 반면에 우리나라가 조금은 외국인에 국한된 어떤 수급적인 취약성이 그대로 좀 드러나는 모습이다 볼 수 있습니다. HBM 수요 같은 경우는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는 119억 기가바이트, 내년에는 207억 기가바이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 같은 경우는 올해는 106억 기가바이트, 내년에는 214억 기가바이트로 전망되기 때문에 약간 공급이 내년 1분기 정도부터 만약에 삼성이 제대로 시장에 진입이 된다면 공급 과잉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수율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상황이고 수급률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5%로 아직은 공급이 좀 취약한 부분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25년에 3.1%로 올해 쇼티지를 고려한다면 공급이 조금 위로 돌았을 수는 있겠지만은 공급 부족에 대한 어떤 추정을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율의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HBM3 12단과 그다음에 HBM4로 넘어가게 되면 수율 문제가 또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수율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삼성전자가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율 문제가 아마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이 심각하게 과잉이 될 수 있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모건 스탠리 자료를 보면 그 레거시 제품에 대한 또 가격 하락까지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 디램에 대해서 공급 증가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HBM 쪽으로 계속적으로 지금은 그 라인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캐파 관련해서 레거시 일반 디램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상당히 좀 빠지고 있으면서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최근에 가격이 좀 올라왔던 디램이나 낸드가 레거시 부분에서 갑자기 가격이 급락할 것이다 논리를 펴는 것은 사실 좀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아직 그래서 다운턴에 대한 부분들을 디램 쪽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뭐 디램 3사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에 감산을 시작한 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감산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디램 비트 그로스도 1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평균 성장률 관련된 디램의 성장률이 한 20% 정도 되니까 그 부분도 못 따라가는 분위기라서 아직까지 일반적인 디램도 그렇게 막 공급 과잉, 그리고 피크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이르다 볼 수 있고요. 가격에 대한 하락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HBM3라도 뭐 신제품이고 통상 신제품 출시 초기에 프리미엄 가격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4로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HBM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격 수준이 유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격 프리미엄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삼성전자의 3분기 지금 실적이 10조 원대 초반 정도까지 내려오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것은 내부적인 좀 이슈가 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일회성 비용에 대한 반영이 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조 원대 이야기되는 것이 10조 원대 초반까지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3분기 실적이 10조 원대 초반까지 그리고 만약에 일시적인 비용 반영을 굳이 해서 10조 원대 초반까지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매수 신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어떤 내용으로 발표가 되느냐 문제가 있고요. PBR 1배 기준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역사적인 밴드 저점이 이미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급락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가격 구간까지 와 있다는 점에서 반등의 폭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고 그러나 오늘 보면 반도체 소부장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AI 반도체 관련된 쪽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쪽에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걸로 보이고 삼성전자도 3분기 마이크론 실적과 변해서 3분기 실적에서 10조 원대 초반이 어떤 내용으로 일시적인 비용을 한 번에 다 반영시켜서 나온다고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추정하기에 그런데 그런 것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저점을 한번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 보고서까지 같이 좀 한 번 더 꼼꼼하게 짚어주셨어요. 삼성전자 마이크론 실적부터 3분기 실적도 중요해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수 신호도 우리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마이크론 실적이요. 하창원 본부장님, 그동안 HBM의 공급 과잉부터 뭐 디램의 피크아웃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IT 투톱의 부침을 겪게 됐잖아요. 마이크론 실적이 이걸 좀 잠재워 줄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아무래도 시장에서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턴을 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지금 이제 미니 나스닥 선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0.59, 0.6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뭐 엔비디아나 이런 건 좀 쉬고 있지만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쪽이 지금 뭐 대의장에서는 한 3.7%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에 대한 뚜껑을 뭐 우리가 열어봐야 되겠지만 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주가 차트를 보시면 정말 많이 밑에 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실적에 대한 좀 턴 혹은 이제 실적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뭐 가이던스 자체가 너무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구나 라는 쪽으로만 이어져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AI가 활용되는 탑재돼서 활용되는 쪽이 기존에 쓰던 뭐 PC나 이런 쪽에서만 하지 않거든요. 요즘 뭐 냉장고에도 들어가고 로봇에도 들어가고 지금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고 제품군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저는 이 부분에서도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일부 좀 레거시 제품 중에서 기대가 되고 있었던 것들이 안 좋아진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연말 시즌까지 넘어가서도 계속적으로 안 좋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충분히 좀 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좀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전에 좀 AI 발로 올라간 폭이 컸다 보니 네. 좀 추가적인 만약에 수급이 쏟아지면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추가 하방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14만 4천대까지 빠졌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결국엔 6만 원 전후가 가장 마지막 마지노선이 되겠지만 뭐 지금 구간에서 너무 걱정하고 뭐 매수를 안 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거치로만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도 그냥 계속 차곡차곡 모아가기에는 정말 너무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나서 또 추가적인 전략 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계속 이 중동 리스크가 아무래도 시장에 또 영향을 주는 이슈죠. 삐삐 폭탄 이야기 나오면서 중동에 대한 긴장감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관련주 있거든요. 뭐 해운이나 석유화학부터 방산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사실 STX, 그린로지스, 흥하해운 그리고 대한해운 이렇게 세 종목은 지난주부터 해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어요. 시간외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장 초반에 좋았었는데 지금은 일단 상승폭 많이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은 또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박근영 부장님, 일단은 중동 긴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미국 쪽에서 이제 파업 이슈도 불거지면서 사실 해운주가 올라갔던 거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살짝 오름폭이 줄어들었을 때 잡아도 괜찮다고 보세요? 네, 뭐 이스라엘 하마스 쪽이나 뭐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격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주말 사이에 나왔는데 지난번 한두 달 전에 이야기 나왔던 때보다는 조금은 그 주가적인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주말 사이에 이야기 나왔다면 과거에 한두 달 전에 이야기 정도라면은 흥구석유라든지 일부 종합물류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때보다는 반등폭이 상당히 달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뭐 중동 지역의 리스크 가지고 전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에 대한 변동성 확대는 조금 이제는 뉴스로서의 어떤 그런 임팩트라 그럴까 그런 부분도 조금 제한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미국의 동부 항만 쪽의 파업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관련해서 국제항만노동자협회와 미국 해운연맹 간의 계약이 9월 30일 날 만료가 되는데 신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파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률 32%에서 40%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항만 자동화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있고 자동화 게이트 시스템에 대해서도 사용 시 일자리가 또 없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노조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동화 관련 일자리 보호 조항을 또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본 파업이 시작되면은 뭐 선박 적체라든지 항만 가동률 하락 등 때문에 혼잡도가 여전히 상승될 수밖에 없고 가용 가능한 컨테이너선 감소도 불가피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은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파업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또 정부의 개입 의지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편을 들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 등도 어디서 나서가지고 하지 마라 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상하이 컨테이너 울림 지수가 7월 5일 3,734포인트 정도 기록한 이후에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9월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66포인트로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급 증가에 대한 울림 하락이 나타났는데 10월 1일 기점으로 파악 여부에 따라서는 충분히 조정받은 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단기 반응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국제항만노동자협회가 관리하는 미국 동부 항만은
14개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2,840만 TU를 처리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항만 파업 1주시마다 전 세계 컨테이너 선단의 1.7%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파업 1일당 정상화까지 5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파급 효과가 지속적으로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파업이 한 5주에서 7주 정도, 한 달 정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25년도 초에는 아시아 지역으로는 결항이 될 이슈까지 발생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파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스라엘이나 이쪽에 대한 국지전보다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중동 긴장 이것도 사실 꾸준히 지켜봐야 할 이슈가 되겠지만 생각보다 그 미국의 파업에 대한 이슈 10월 1일에 이제 정해질 예정인데 그게 생각보다 이제 큰 또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그러면 관련주 좀 꾸준히 한번 추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중동 긴장에 또 다른 모멘텀 대왕고래 쪽 붙어 있는 석유화학도 궁금하거든요. 이쪽도 워낙에 뭐 이슈는 많습니다. 유가부터 체크해 볼 필요는 많지만 하차원 본부장님 오늘 크게 시세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이제 대왕고래 관련해서 2차 전략회의가 2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뭐 일단 이슈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 뭐 충분히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이제 전일에 급등 나오고 금일도 사실 시가에 좀 급등이 나왔다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단기적으로 한 17에서 18% 정도는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또 뭐 추가적으로 이전에는 지금 주가 때보다 높기는 했지만 또 무조건 항상 이 가격대 위로 올라가는 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슈에 따라서 충분히 눌림 현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잡기보다는 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이슈나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을 때 고를 때 모으는 게 맞다라고 보이거든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군들은 상당히 윗꼬리도 좀 강하고요. 네. 사실상 본업에는 관련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슈 따라서. 네, 0.01% 정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정말 네. 그 정도로 관련이 사실은 크게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WTI가 급등이 나오고 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워낙 고조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테마성 그런 수급이 이제 한국석유나 홍국석유 이런 쪽으로 많이 쏠리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슈는 강하기는 했지만 오늘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꽤 많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다뤘었던 우리 이제 전고체 관련된 부분도 네. 있었고 뭐 굉장히 좀 돈이 갈 만한 데가 많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쪽에 대한 매력도가 유지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죠. 왜 누구나 네. 다 차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증시가 굉장히 안 좋고 특정 부분으로 쏠릴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온다라고 한다면 해당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기조를 보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10% 전후로 급등 나오고 다 차익이 많이 나왔었던 그런 과거 사례들 잘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지난주부터 좀 들썩임이 있었던 섹터다 보니까 오늘은 차익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섹터로도 수급이 좀 퍼지다 보니까 오늘 이쪽이 상대적으로 관심은 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관심이 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는 지속이 된다면 볼만하다라는 부분도 언급해 주셨어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면서 관련한 종목들 오랜만에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K-뷰티, 뭐 K-푸드 이쪽이 상반기에 정말 좋은 주도주 면모를 보여줬었는데 많이 잊혀졌었어요. 박근영 부장님, 조정이 고점 대비해서 이제 좀 나왔다가 차별화 모습을 나타내는 게 화장품 쪽이란 말이죠. 수출 지표는 여전히 좋은 가운데 오늘도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은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화장품 쪽 지금 좀 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9월 1일부터 20일까지 데이터 지표 보면 지금 화장품 수출 금액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여기에 따라서 오늘 종목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코스메카 코리아뿐만 아니라 CNC 인터내셔널 엔진, 펌텍 코리아, 그다음에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과 11월에 뭐 큰 많은 세일즈 기간이 있죠. 아마존 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 관련된 물량들이 8월 마지막 주부터 나가기 시작한 게 보이고 있고
9월달 지표도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분기 성수기 관련된 지표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화장품 관련주는 아마 수출 데이터라든지 3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리바운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인디 브랜드 흐름을 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국 콜마 이런 종목들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 법인 관련된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취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CNC 인터내셔널, 실리콘투, 범텍 코리아, IPM-레지시, 코스메카 코리아 등등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인디 브랜드들, 특히 또 선크림 관련된 제품들까지도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고요. 북미 시장에서 상당히 좋아지는 분위기지만 또 새롭게 유럽이라든지 중동 지역으로 또 뻗어나가는 모습들이 새로운 시장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확장세는 좀 더 이어질 거로 보이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 외에도 오늘 과자류 수출 금액도 4억 9,420만 달러, 6,6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아마 K 과자도 꽤 많이 팔리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그리고 라면 같은 경우도 9월 20일까지 흐름이 전 월비로도 20% 이상, 그리고 전 분기로도 9월달 20% 이상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과 같은 이런 라면 관련주들도 반등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연초류, 그다음에 담배, 전자담배 이쪽도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식품 관련된 수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음식료가 하반기에 조금은 밸류에이션 구간에서 상당히 좋은 구간을 볼 수 있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들 최근에 빠졌던 자리가 최근 저점을 본다면 PER 10배 정도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하반기까지는 곡물가 하락을 그대로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익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마 하반기에 라니냐나 이런 게 들어온다면 내년에 곡물가가 좀 올라간다고 봤을 때 내년 흐름들이 조금은 우려가 되지만, 하반기까지는 지금은 곡물가 하향 추세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구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구간으로 라면이라든지 음식료 쪽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쪽도 꾸준히 볼만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함께 음식료 쪽도 충분히 지금 가격적인 매력 있는 구간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종목도 궁금하거든요.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앞서 박근영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 라면과 이제 K 과자의 인기가 또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크라운 제과가 크게 올랐다가 지금 윗골이 좀 달고 있고요. 삼양식품은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종목을 잘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 찍고 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확실히 대장주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음식료 쪽에서는 대장주를 보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불과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초가 압도적으로 강했는데, 요번에 이제 그 20일까지 데이터를 보시면 MOM 기준으로는 색조도 상당히 네. 많이 좋아졌거든요. 맞아요. 색조 퍼센테이지가 기초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종목이 세분화가 되고 또 토픽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변화가 나오긴 하지만 뭔가 이제 다른 산업군처럼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조금 그 기조를 이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인 센티가 좀 긍정적으로 돼서 다시 수입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보던 사람들이 보는 종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먹는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냥 삼양식품 하나, 증권가에서도 그래도 커버를 제일 많이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보시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과자 쪽은 오늘 약간 이슈에 따라서 반짝 상승 이런 느낌도 듭니다. 지금 윗골이 단 거 보니까요. 오히려 음식료에서 대장주 삼양식품 같은 종목 하나 딱 보자 말씀해 주셨네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되는데 그동안 얼마나 이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밸류업 관련주들 시세 계속 날 수 있을지, 우리 수급 돌아올지, 지수는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박근영 부장님께 질문 먼저 드릴게요. 내일 발표가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일단 그동안 사실 은행주 많이 올랐었거든요. 오늘 시세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자, 이 지수 발표되고 나면 확실히 수급이나 시장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까요? 네, 밸류업 지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관련된 종목군에 대한 리스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면 자, 은행주만 사라, 아니면은 지주사만 사라, 아니면은 자동차만 사라, 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기존의 상반기에 밸류업 지수 관련해 가지고 이와 관련된 수급적인 수혜를 누렸던
금융주라든지 자동차 지주사들이 이 여러 가지 수급적인 확산 때문에 오히려 그 밸류업 지수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수혜를 크게 보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금융주 중심, 지주사 중심, 그리고 뭐 저평가된 자동차 이쪽을 사라고 집중됐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수급적인 집중을 받았다고 했다면 지금부터는 중소형 가치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급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밸류업 지수가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경우에는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주가들이 올라왔던 금융주가 상반기만큼의 수급적인 수혜를 받기가 좀 어렵다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중소형 가치주들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뭐 FN가이라든지 일부 좀 종목들이 네. 벌써 움직이는데 관련된 중소형 가치주들이 지금은 좀 더 각광을 받고 시가총액이 적은 중소형주 중심의 가치주를 찾는 그런 물색작업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더군다나 통신이라든지 유틸리티 등도 상당히 좀 저평가된 쪽이 많기 때문에 금융주나 지주사 중심에 편중됐던 수급들이 지수 추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중소형 밸류업 가치주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을 조금은 상기하면서 중소형주 가치주를 좀 찾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밸류업 지수 나오고 이제 관련한 종목들 랠리 시작되면 중소형 가치주 주목하자라는 이야기 오늘 보고서에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종목 골라볼까요? 하차원 본부장님, 금융, 자동차, 뭐 지주사, 통신, 유틸리티 너무 많거든요. 어떤 쪽 유망하게 보세요? 저는 일단 제일 유망하게 보는 쪽은 개인적으로 자동차 쪽을 제일 네.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 금융 쪽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뭐 아시겠지만 일본의 사례나 기타 사례를 보더라도 네. 정부가 이제 강력하게 정책을 했을 때 사실상 되게 뒤흔들 수 있는 쪽이 저는 금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융 쪽 같은 경우는 뭐 예대 마진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압박을 강하게 하니 빠르게 좀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수익성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정책발로 강력하게 정부가 밀어붙인다라고 한다면 뭐 금융이 아마 가장 세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의 그런 이슈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상반기에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다 대출적인 부분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좀 땡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도 어느 정도 다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익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농사도 일단 장사도 잘하고 있는 자동차에다가 또 우선주들 쪽으로 가면 배당이 또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수출주 쪽으로 일단 보시는 게 상방의 캐파는 조금 더 넓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일단 자동차를 가장 높게 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민이 많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어느 쪽을 골라볼지.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는 자동차 쪽을 유망하게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박근영 부장님께서는 앞서 중소형 가치주 얘기해 주셨는데 이 안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뭐 종목을 뭐 한 네. 종목 딱 짚기는 좀 어렵고 뭐 분위기를 네. 봤을 때 본주보다는 우선주에 대한 우선주? 역할이 좀 네.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우선주 쪽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근본적으로 지금 또 금리 인하기가 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B컷을 했지만 지금 11월 달에도 B컷에 대한 가능성이 또 우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하게 된다면 금융주가 조금은 센티 정면에서 네.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정부가 상당히 좀 어떤 부분에서 또 갑자기 정책적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하고 뭐 배당을 좀 뭐 갑자기 줄이라든지 과거에 좀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지수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될 때 급격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은행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과연 상반기처럼 그런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 있을까? 물론 좋은 섹터이긴 합니다만 네. 거기에 대한 우려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가치수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FN가들 말씀드렸지만 미리 좀 움직인 면도 분명히 있는데 네. 이런 종목들 가운데 좀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지금 50주 신고가 나오는 분위기가 통신주 중에서 못 오른 게 많습니다. 지금 PBR이 0.4배밖에 안 되는 종목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주 가운데서 그런 것도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유틸리티 쪽도 지금은 좀 못 올라간 종목이 꽤 있기 때문에 네. 이 금융과 지주사 그다음에 자동차 이쪽이 좋긴 하겠지만 그쪽에 편중됐던 수급들이 다른 쪽으로 수급이 확산되는 부분을 조금 더 보시고 그 가운데 시가총액이 좀 적은 우선주라든지 적은 가치주 중심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 그리고 우선주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언급해 주셨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슈 두 분과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